관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께서 보충 자료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신 감리를 했던 사람들은 감리를 잘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확산된 개념에서 우리가 보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10가지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건설 사업관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전기 공사관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신 사업관리로 확대된다면 이 10가지 업무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2015년에 국제 품질 경영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9,001, 14,001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고, 특별히 금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45,001이라고 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실제로 도입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된다. 그러면 CM을 하거나 IS를 하려고 하면 업무 절차가 최소한 7가지 또 1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뭘까? 그게 바로 우리 건설 산업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BIM이다. BIM. 그래서 BIM은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3D 도면 그리는 건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즉 적산을 할 수 있고, 또 시공에서 공사 비용 관리 등등, 또 우리가 보통 정산, 또 뭐 기성정산이 됐든 준공정산 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확대 개편돼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설계도서를 만드는 실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BIM을 새롭게 활용해야 된다. 기본 설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전 산업에 걸쳐서 생애주기, 다시 말하면 기본 계획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사후관리까지 전체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확장되고 있고,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30년이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정착이 될 것이고, 우리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도 건설 산업의 일부라고 가정하면 우리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땡겨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통신사업관리가 도입되면 통신사업관리는 어떤 업무 범위냐,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에 의해서 바로 공부했던 게 바로 CM 업무였죠. 그래서 CM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이 기획,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CM은 그래 되는데, 현재 우리 통신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통신 엔지니어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요 7개 업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공사감리, 운용관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통신사업관리의 주요 내용이다, 그렇게 정의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페이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와 이런 페이지 좀 달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거기도 제목도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통신사업관리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통신사업관리가 만약에 시행된다 하면
뭐를 기반으로 할 거냐? 이미 하고 있는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기반으로 하자. 그래서 기반으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통신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해서 그거 한번 연관시켜 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신 사업 관리 방법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조합해 가지고 하나씩 공론화 시켜 가지고 표준화 시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건설 사업 관리의 기획, 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기획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크게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그래. 기본 방향. 두 번째는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우리가 일정 계획 짜는 거죠.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을 만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5개인데 근데 이 5개를 동시에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 계획의 기본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방향과 수행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용역에서 보면 마스터 플랜을 짠다, 이런 말 하죠. 마스터 플랜. 그게 바로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 근데 기본 계획은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두 번째는 내부 현황 분석입니다. 내부 현황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적용 기술 분석입니다. 적용 기술 분석. 적용 기술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과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 수립한다면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과 내부 현황과 적용 기술과 비전, 목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뭘 생각했냐면 아까 건설 사업 관리에 있던 설계 전 단계, 기획 단계 업무를 생각해야 되죠. 이제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런 방법론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06년부터 유비쿼 도시 기본계획이나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이나 최근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 기본계획을 제가 수지해서 지난 2월달에 수지해 지금 PM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 짜는 용역에는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이 5가지 방법론 순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제안도 하고 실제로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공문화되고 외국에서 어떤 방법론이 만들어진 게 아닌데 왜 당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기본으로 수립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꼭 우리가 외국을 갔다가 쓴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CM이랑 건설 사업 관리에 정해진 규정,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에 정해진 규정,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쓰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아는 용어로 쓴 것이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현황 분석과 적용 기술 분석과 비전, 목표, 전략, 과제, 도출, 추진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좀 이따 제가 품질 경영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 플랜 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5가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라고 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방법론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가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인데, 옛날 우리가 저는 KTI에 있었습니다. KTI라 해서 한국통신기술이라 해서 한국통신 자회사에 있었는데, 그 자회사에 있을 때 제가 그 KT 들어다니면서 선배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최 부장, 너는 젊은 놈이 뭔 일 하는데 가닥도 없이 일하냐 그래요. 가닥도. 아니 내가 내 나름대로 참 잘한다고 잘하는데 왜 가닥이 없어요? 가닥 잡고 일을 하죠. 그랬더니 가닥 잡았으면 네 가닥 잡고 있는 방법론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죠. 그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 SOP란 말이에요. SOP. 시퀀스 플랜이다. 이게 그거는 그분 설명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모든 일이든지 일을 할 때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통신 같은 데는 SOP라고 하는 절차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와닿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SOP, 시퀀스 플랜, 절차서인데 그 절차서를 순수하게 한국말로 풀면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하는 방법론,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현황 분석, 적용 기술 분석, 비전, 목표, 전략, 과제 도출, 그리고 그 과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이 기본 계획 또는 마스터 플랜 이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설계가 나눠지죠. 기본 설계와 실설계로. 그리고 기본 설계는 기본적으로요. 계략 공사비를 산출하고 실설계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략 공사비를 산출한다는 것은 구성도, 기본적인 구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실설계 지침만 이때는 현장 실사가 중시되지 않습니다. 현장 실사는 뭐 그냥 정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찌됐든 기본 설계의 목적은 계략 공사비를 결정하고 실시 설계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기본 설계할 때는요, 방법론이 어떤 서비스별로 구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요를 예측하고, 세 번째는 용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주요 로드를 결정하고, 로드와 로드 간의 경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 설계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제가 KT 들어다닐 때 KT 선배님 했던 SOP를 그대로 제가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T에서 통신망을 기본 계획한다면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를 할 거냐, 인터넷 할 거냐, 케이블 지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그게 서비스의 정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의 구성도, 통신은 3요소죠. 현장 전송 센터, 현장 전송 센터. 현장은 단말 장치가 있고, 센터는 교환 설비나 또 센터 설비가 있고, 그걸 연결하는 게 선로, 관로, 전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통신 시스템은 3요소입니다. 구성도가. 현장 전송 센터, 현장 전송 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리를 하시거나 사업 관리 하실 때 설비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서비스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으로는 다 구분해 보면 설비별로 또는 서비스별로 현장 전송 센터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서비스별로 수요 예측이죠. 수요 예측이란 말은 결국은 단말기 숫자예요. 단말기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수요 예측이죠. 단말기 숫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단말기마다 어떤 용량이 나올 거냐? 일반적으로 유선전화는 64km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요 로드 결정이죠. 이걸 센터 위치 결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로드, 부로드를 결정하죠. 주로드, 부로드. 주로드란 말은 수요 용량이나 수요 예측이나 용량 산출의 중심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주요로드 합니다. 그러니까 부로드는 단말 장치에서 주로드까지 오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부로드를 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로드라고 하죠. 주로드, 부로드. 그러면 주로드와 부로드를 중심으로 한 거를 우리가 기관망이라고 기관망. 그리고 그 기관망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다 연결하면 통신 선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일 거냐? 터플로지라고 해서 망 구성 원칙이 나오거든요. 망 구성 원칙. 그래서 우리가 성형 배선이다, 트리형 배선이다, 망형 배선이다, 링형 배선이다. 그게 바로 센터 위치와 경로 계획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회 경로 계획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망을 설계할 때는 기본 설계라든 실설계라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품질 확보. 두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품질 확보와 비용 절감이거든요. 저는 1999년도에 그 인천국제공항 기간통신망 설계를 제가 했는데 그때 갔을 때 저는 사실은 뭐 기간통신망 설계를 제가 직접 해본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의 기간통신망 설계를 어떤 후배가 이제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최창성 기술사님은 인천국제공항 통신망 기본 설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체득이란 말이지, 체득. 저는 KT 들어다니면서 10년 동안 KT에 있으면서 KT 선배한테 들었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슨 말이었죠? SOP.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구나. 그래서 네, 저는 SOP 들어가겠습니다.
SOP가 뭔데요? 시퀀스 플랜입니다. 시퀀스 플랜이 뭔데요? 제가 인천국제공항 기간통신망 기본 설계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한 게 바로 SOP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죠.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를 정의하고 서비스별 구성도를 만들고 서비스별 수요를 예측하고 통화 용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주로드 부로드를 결정해서 센터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부로드와 주로드 간의 경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하고 여섯 가지 단계로 여기는 서비스 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2, 3분, 5분 정도 설명했을 겁니다. 그때 거기 있는 제일 높은 분이 잠깐 나가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잘렸구나. 근데 다시 거기 이제 밑에 있는 담당자가 들어오라 해서 다시 갔더니 그 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20, 30명 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 다 도망가 버렸대. 못하고. 근데 최창성 유사는 무슨 방법론 이야기 하는데 처음 들어온 방법론이지만 그래도 방법론을 가지고 말하니까 신뢰감이 간다. 근데 그 방법론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1시간 동안 우리를 한번 설득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10년 동안 KT 들어다니면서 계속 배웠던 몸에 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뵀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서비스 정의, 유선 전화가 어떻고 데이터 통신이 어떻고 그 다음에 TV 방송이 어떻고. 왜냐하면 유선 전화는 통화량이 그냥 우리 디지털로 말하면 64K 이하거든요. 항상 고정돼 있어요. 데이터 통신은 트래픽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변 데이터 트래픽. 그 다음에 영상 통신은 트래픽이 변하지 않는데 45Mbps거든요. 그 디지털로 보내면. 그러니까 64K 변화 45M. 이렇게 통신망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선전화는 총 몇 대가 되고 뭘 몇 대가 되고 몇 대가 되고 그래서 설명해서 수요 예측. 그 당시 인천국제공항의 유선전화는 10만 대입니다. 10만. 지금도 아마 10만의 교환기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은 뭐 지금 엄청 많이 늘었겠죠. 뭐 1인 1PC라고 생각한다. 또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까지 한다면 엄청나겠죠. 아무튼 그런 용량을 다 감안하고 또 이제 그 공항에서 중요한 게 방송통신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한 2시간 반 전에 나와가지고 표 다 예약하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이제 쇼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뭐죠? 이제 대기하다 보니까 뭐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시스템이 중요한데 어찌됐든 그런 등등에서 뭐 TRS에서 몇 가지 서비스 핵심적인 한 5가지 설명하면서 거기에 관련 서비스를 정의하고 거기 구성도 현장 전송 센터 설비로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요 예측하고 뭐 용량 산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트래픽 이론을 말했어요. 트래픽 이론. 용량 산출의 트래픽 이론이요. T는 이거 CH거든요. C는 Call Acceptance. 호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H는 홀딩 타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호 발생이 많거나 홀딩 타임이 높으면 트래픽이 높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론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 위치와 우회 경로에서는 이제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토폴로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토폴로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성형, N형, 뭐 버스형, 메쉬형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가 메쉬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은 굉장히 높지만 선로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보니까 로드가 5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하면서 공항 시설을 보니까 첫 번째가 관제탑,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공항관리청사, 그 다음에 공항 종합통신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5개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 로드를 5개 보니까 5개 로드가 되면요. 만약에 이걸 메쉬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메쉬형이란 말은 이제 그물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물형으로 하게 되면 2분의 n 가로 열고 n-1의 링크가 나오게 L 링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n이 로드예요. n-1이란 로드 숫자니까 5개면 5 곱하기 4 나누기 2잖아요. 그러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개란 말은요. 5개인데 링크 10개라면 굉장히 선로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산하니까 당초 했던 것보다 한 4배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막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냈죠. 그래서 내가 하프 메쉬란 말을 써서 하프 메쉬. 절반만 하자, 절반만. 왜냐면 관제터미널하고 공항관리청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만 링형으로 일단 하나 만들고 나머지 3개는 그냥 메쉬형, 스타형처럼 뿌리자.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하냐,
스타퍼랑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프 메싱으로 하다 보니까 선로 비용이 절반으로 떨어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통신공학과 대학이 참 문제가 뭐냐면 선로공학을 안 가르쳐요. 선로공학을 안 가르치고요. 통화량 이론을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우리가 뭐 외국인 회사에 있는 그 뭐 라우터 설치하고 뭐 살리는 그런 쪽으로만 다 방향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설계는 기본적인 통신공학의 이론을 알아야 된다. 서비스를 정의하고 서비스의 구성도를 만들고 서비스별로 수요를 예측하고 용량을 산출하고 주로드와 부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주로드와 부로드 간의 경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설계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99년 1월 25일 날 인천공항 들어가가지고 2달 동안에 6명이서 그 기관망을 다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한 거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물론 그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 뛰어난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저를 포함해 3사람이고 고급, 특급, 그 다음에 중급 하나에서 6명이서 2달 동안에 그 기관망 설계를 다 끝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 설계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6명이서 그 일을 마무리